재미있는 이야기가 톡톡. 지난 이야기.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더욱 강렬히 끌리고 서로를 원했다. 밀어내고 잊으려 하면서도 결국 제자리 걸음에 두 연인의 사랑은 깊어져만 갔다. 그러나 뜨거운 둘의 사랑을 눈치챈 연희의 오라비로 인해 파국을 맞이했다. 도윤은 멍석말이 당해 흠씬 두들겨 맞았으며 결국 집에서 쫓겨났다. 도윤이 떠나고 홀로 남은 연희. 앞으로 연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윤이 떠난 날부터 연희의 세상은 어딘가 공허해졌다. 그가 늘 서 있던 곳에는 더 이상 그의 그림자가 드리워지지 않았다. 그가 늘 챙기던 마당의 돌계단에는 잡초가 자라기 시작했다. 연희는 대청에 앉아 차를 마시면서도 그가 있었던 자리를 바라보았다. 이곳에서 그가 조용히 차를 받아들던 순간이 떠올랐다. 그의 손끝, 그의 눈빛, 그가 연희를 바라볼 때의 미묘한 떨림이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의 온기가 남아 있었다. 도윤아, 너는 지금 어디에 있니? 그녀는 차마 말할 수 없는 그리움을 속으로만 삼켰다. 그가 떠나간 자리에는 그리움만이 남아 그녀를 옥죄었다. 도윤이 떠난 후 연희는 변했다. 그녀는 예전처럼 활발하게 웃지 않았다. 식사 자리에서도 조용했다. 어머니의 손길에도 오라버니의 말에도 이전과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연희야, 무슨 일이라도 있는 게냐? 어머니가 다정하게 물었지만 연희는 그저 미소만 지었다. 아닙니다, 어머니. 그 말이 거짓이라는 걸 그녀도 그리고 어머니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 감정을 어디에도 말할 수 없었다.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을 향한 그리움 따위를 이야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속으로만 계속 그를 떠올렸다. 그리고 어느 날 마당에 나서던 순간 하인들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도윤이가 떠나고 나서 아씨가 변하신 것 같지 않아? 그러게 매일 우울해 보이시더라고. 하긴 예전처럼 도련님께 장난도 안 치시고. 연희는 발걸음을 멈췄다. 하인들조차도 눈치챌 만큼 자신이 변해버렸다는 사실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그가 없는 이 공간이 더욱 쓸쓸하게 느껴졌다. 연희는 날이 갈수록 도윤과 함께했던 기억들만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가 처음으로 연희에게 등을 돌렸던 날,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던 순간, 그리고 그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 부디 건강하십시오, 아씨. 그 말은 연희의 귓가를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밤이 깊어지도록 잠들지 못했다. 문득 그가 항상 머물던 작은 방 앞에 섰다. 아무도 쓰지 않는 그 공간은 이미 먼지가 쌓여 있었다. 그녀는 문을 조심스레 열었다. 그리고 그곳에 남아있는 그의 흔적을 바라보았다. 작은 목침, 그가 늘 쓰던 도자기 잔, 그가 깨끗하게 접어놓고 간 옷가지들. 그녀는 그곳에 걸터앉아 살며시 손을 내밀었다. 그러나 그가 남긴 흔적은 차가웠다. 이제는 더 이상 그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가만히 목침에 손을 얹었다. 그리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낼 생각도 하지 않았다. 시간은 흐르고 연희도 그 흐름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다. 도윤이 떠난 지 3년이 흘렀다. 또 해가 바뀌고 5년이 흘렀다. 연희의 얼굴은 더 성숙해졌고 이제는 혼기가 꽉 차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나이가 되었다. 그녀는 예전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리고 도윤을 떠올리는 일도 줄어들었다. 그저 그리움은 더 깊은 곳으로 숨겨졌다. 그러나 그 감정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의 삶은 변화를 맞이했다. 연희야, 혼처가 정해졌다.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그녀는 덤덤한 표정을 지었다. 어떤 분이시옵니까? 반듯한 양반가의 도련님이시다. 온화하시고 학식도 깊은 분이니 내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삶을 꿈꾸지 않았다. 도윤이 떠난 순간 이미 그녀의 삶은 그가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녀는 그 사실을 받아들였다. 자신이 양반 교수로 태어났다는 것, 자신이 신분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 자신이 해야 할 몫을 다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그녀는 모르는 듯 했다. 그녀가 선택하지 않은 이 길 끝에서 그 운명이 다시 흔들릴 것이라는 사실을. 연희야, 마차가 준비되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섞여 있었다. 연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이 그녀가 최씨 가문의 교수로서 마지막으로 집을 떠나는 날이었다. 어머니는 손수 그녀의 비녀를 꽂아주며 부드럽게 말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살아갈 새로운 집이다. 지아비를 공경하고 가문의 여식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한다. 연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을 감으면 어릴 적 뛰어놀던 마당과 그늘 아래서 바라보던 도윤의 모습이 떠올랐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그녀가 머물 곳이 아니었다. 아씨, 마차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분이의 말에 연희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한 번 더 이 집을 둘러보았다. 이곳에서 그녀는 태어났고 자랐고 사랑을 했고 상처를 입었다. 그러나 이제는 떠나야 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천천히 한 발을 내디뎠다. 그 순간 그녀의 심장 한편이 싸늘하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연희는 마차 안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밖에서는 하인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시집가는 교수를 위해 정돈을 하고 있었다. 마차 바깥으로 보이는 길은 그녀에게 너무도 낯설었다. 이제부터 그녀가 살아야 할 곳, 그녀가 안주해야 할 곳이 저 앞에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후회해도 소용없다. 이 길을 선택한 것은 그녀가 아니었지만 되돌아갈 방법도 없었다. 그녀는 두 손을 꼭 쥐었다. 그리고 그때 마차가 멈추고 문이 조용히 열렸다. 아씨, 도착하였습니다. 분이의 말과 함께 연희는 천천히 마차에서 내렸다. 눈앞에는 크고 웅장한 저택이 보였다.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다. 그녀의 남편이 될 남자 윤석현. 그는 깔끔한 도포를 입고 있었고 조용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오셨군요.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연희는 조용히 절을 올렸다. 그녀의 새로운 삶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결혼 후 연희는 새로운 집에서의 생활을 시작했다. 석현은 예상보다도 더 온화한 사람이었다. 그는 연희를 배려했고 무리한 요구를 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을 느꼈다. 그는 좋은 남편이었다. 착하고 부드럽고 인내심이 강했다. 그러나 그녀의 심장 한쪽에는 도윤이라는 이름이 지워지지 않았다. 지금쯤 어디에 있을까? 그녀는 그를 떠올릴 때마다 스스로를 다그쳤다. 이제 그만해야 해. 나는 이미 혼이 난 몸이니까. 시간이 흘러 석현과의 생활은 생각보다 조용히 지나갔다. 그러나 결혼한 지 3년이 지나고 나서 그녀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남편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주 피를 토했고 몸이 쇠약해져 갔다. 서방님, 약을 드셔야 합니다. 연희는 밤낮으로 그를 간호했다. 그는 희미하게 웃으며 연희의 손을 잡았다. 너무 애쓰지 않아도 돼요. 연희. 그게 무슨 말입니까? 쾌차하셔야지요. 연희는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어떻게든 서방님을 살릴 겁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그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는 걸 말이다. 그리고 그녀가 결국 혼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이다.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허약한 몸을 지녔었다. 부모님이 후사를 보아야 한다고 닥달하셔서 혼인을 받아들였다. 처음에는 그녀에게 크게 마음이 없었으나
지금은 달랐다. 그녀는 생각보다 더 마음이 여리고 고운 사람이었다. 그리고 자신이 죽게 된다면 그녀는 천상 과부가 되어 평생을 혼자 살아야 할 것이다. 아쉽게도 슬아의 자식도 낳지 못했다. 아이를 키우는 재미도 느끼지 못하고 평생을 과부가 되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할 모진 팔자가 된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막고 싶었다. 그가 떠난 후에도 연희가 혼자 남아 고통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녀의 미래를 안타까워하며 나날을 보내는 그때 그는 하인들을 통해 한 남성의 이름을 듣게 됐다. 글쎄, 도윤이 돌아왔다지 뭐요. 도윤이가? 그놈 죽은 게 아니었어? 죽기는 아주 신수가 헌해져서 왔더구려. 양반이라도 됐는지 아주 큰 갓을 쓰고 거리를 거닐지 뭐요. 뭐? 그놈이? 아내의 식솔들이었다. 처가에서 따라온 몸종과 하인. 그는 그들의 말을 엿들으며 도윤이라는 이름을 듣게 되었다. 어릴 적 있었던 뜬 소문도 들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들은 아내가 두 눈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그는 직감했다. 어쩌면 아내를 놓아줘야 할 때가 온 것일지 모른다고. 한편 그때 그 시각 수많은 인파가 분잡하게 움직였다. 도윤이 개경으로 돌아온 것은 어언 8년 만이었다. 처음으로 발을 들인 순간 익숙하면서도 낯선 감각이 몸을 휘감았다. 좁은 골목길과 번화한 시장,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상인들의 목소리.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그러나 그의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다. 연희.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가 바라는 것도 없었다. 이제 나는 그녀를 찾으러 온 것이 아니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아씨가 아니었다. 이미 한 남자의 아녀자가 되어 가정을 이루었다. 어릴 적에도 차마 넘볼 수 없는 존재였지만 지금에서는 더더욱 넘봐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었다. 그날 도윤은 개경을 돌아다니며 오래전 머물렀던 최 씨 가문의 저택 근처를 찾았다. 그곳은 변함이 없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녀를 볼 수는 없었다. 어릴 때의 그 추억을 되새며 희미한 웃음을 짓는 그때였다. 아가씨께서 오셨다. 하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도윤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멈춰 섰다. 멀리서 우아한 옷을 입은 한 여인이 마차에서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예전보다 더욱 성숙해진 모습이었다. 자신이 많은 것이 변한 것처럼 그녀에게도 8년이란 시간은 많은 것을 변하게 했을 것이다. 도윤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때 가마에서 내린 그녀 또한 멀끔한 비단옷에 챙이 긴 갓을 쓴 도윤을 바라봤다. 많은 것이 변하고 훌쩍 성숙한 모습이나 그녀는 단번에 알 수 있었다. 그가 바로 8년 전 떠났던 도윤이라는 것을.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연희는 움직이지 못한 채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가 떨렸다. 8년 만이었다. 그는 더 이상 어린 머슴이 아니었고 그녀도 더 이상 한낱 철없는 규수가 아니었다. 어느덧 둘 다 어른이 되었고 서로를 향한 감정도 변해버렸다. 그녀는 떨리는 마음을 뒤로 한 채 한 걸음 내디뎠다. 도윤아?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 순간 그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녀의 목소리. 그녀가 오랫동안 불러주지 않았던 그 이름이 지금 이 순간 그의 귓가를 울리고 있었다. 도윤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리고 오랜만에 입을 열었다. 오랜만입니다, 아씨. 그는 그렇게 그녀를 다시 만났다. 연희는 오랜만에 만난 도윤을 차마 오래 바라보지 못했다. 그는 너무 변해 있었다. 소년의 얼굴이 아니라 어른의 얼굴이었다. 해진 옷을 입고 있는 머슴이 아니라 제법 멀끔한 옷을 갖춰 입은 어느 양반가의 자제 같아 보였다. 더 이상 그녀가 알고 있던 순진한 도윤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어둠이 깃들어 있었고 예전처럼 그녀를 쉽게 바라보지 않았다. 그는 어딘가 조용했고 무언가를 참는 듯 했다. 연희는 가슴이 저려왔다. 나는 이제 그를 쉽게 불러서는 안 된다. 그녀는 침착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래. 이제는 잘 삽니까? 그녀의 말에 도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덕분에 무사히 살아남았습니다. 제법 성공도 해 이리 좋은 옷도 입고 있지요. 그래 보입니다. 이제 그 머스마이는 보이질 않는군요. 도윤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씨도 더는 그 철없는 모습은 더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말에 연희는 은은한 미소를 지었다. 시간이 흘렀으니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무려 8년이니 말입니다. 그래. 어인일로 다시 돌아오신 겁니까? 마침 개경에 상단을 입점하려 해서 말입니다. 연희는 두 눈이 커지며 되물었다. 상단. 혹행수라도 되셨습니까? 하하, 고작 행수가 어찌 이런 좋은 옷을 입겠습니까? 단주입니다. 자그마한 상단을 운영 중이지요. 한 상단의 단주라고. 고작 머슴에 불과한 그 아이가 이렇게나 성공해서 돌아오다니. 어쩌면 그때 보내주는 것이 맞았을지 모른다. 그게 아니었다면 그는 아직까지 머슴질이나 하고 있었을 테니 말이다. 연희는 은은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잘 사시니 다행입니다. 더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걱정하셨습니까? 도윤의 말에 연희는 뜨끔했다. 허나 이내 태연하게 말을 이었다. 가끔씩은 말입니다. 성취하는 몸으로 쫓겨났지 않습니까? 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가끔씩이나 자신을 생각해줬다는 것이 기뻤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이며 몇 걸음 뒤로 옮겼다. 반가웠습니다. 아씨, 어서 들어가시지요. 보는 눈이 많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그럼 하시는 일이 잘 되길 바라지요. 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연희는 떨려오는 마음을 감춘 채 발걸음을 돌렸다. 과거와는 또 다른 이유로 품어서는 안 될 마음이다. 그가 성공해 왔다 한들 자신은 이제 지아비를 둔 아녀자였기에. 도윤은 과거의 추억을 정리하며 발걸음을 돌렸다. 두 사람은 서로 등을 돌린 채 서로의 길을 걸었다. 연희는 쿵쾅대는 심장을 부여잡았다. 8년간 멈춰있던 심장이 드디어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거세게 고동치는 심장 소리를 그 누구도 듣지 못하게 가슴을 꽉 부여잡으며 마음속으로 말했다. 어릴 적을 기억하느냐? 너는 무엇이 되고 싶냐는 내 물음에 딱히 그런 건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었지. 도윤은 발걸음을 내디디며 그녀의 마음에 화답했다. 예, 그랬었지요. 결국 너는 큰 상인이 되었구나. 어쩌다 보니 그리 되었습니다. 고맙다. 일이 무사해져서. 그리고 또 고맙다. 내 근심을 덜어줘서. 근심이라 아직도 저를 마음에 품고 계십니까? 그래, 그런 것 같구나. 허나 내게 들키지 않을 것이다. 이젠 철부지 어린아이가 아니지 않느냐. 둘은 서로 은은한 미소를 지은 채 멀어져만 갔다. 8년 만의 재회, 그리고 심장이 요동치는 떨림. 둘은 서로가 아직 서로를 못 잊은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하지만 둘은 서로를 속고 속이며 마음을 드러내지 않았다. 8년 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서로에게 닿을 수 없는 사이였으니. 한편 연희와 헤어진 후 도윤은 짐을 정리 중인 상단으로 향했다. 작은 상단이라 했으나 구멍가게 정도의 크기는 아니었다. 제법 규모가 있는 상단이었고 그는 그 상단의 주인이었다. 이 모든 게 그분 덕분이지. 호조판서 박윤택 영감. 쫓겨나 전국을 떠돌던 어느 날이었다. 산적의 공격을 받던 호조판서 영감을 구한 적이 있었다. 뭐 대단한 무예를 지니고 모든 산적을 무찌른 것이 아니었다. 산적을 처리한 것은 영감의 사병과 병사들이 처리했다. 그를 구한 것은 그를 대신해 화살을 맞아 목숨을 구한 것을 말한 것이다. 그 인연으로 연주를 얻어 자금을 마련하고 거래를 할 기회를 얻었다.
그리고 그때 자신에게 상제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어찌 잘 돼가는가? 예, 상단주님. 이곳저곳 청소하고 짐을 옮기면 얼추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잘 부탁하네. 하인은 머리를 조아렸다. 고작 머슴에 불과했었던 자신. 그와 같이 누군가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예를 차려야 했다. 허나 지금은 누군가에게 예를 받는 위치까지 올라왔다. 그렇다 한들 이미 늦었지만 말이지. 도윤은 씁쓸한 미소와 함께 부채를 펼치며 걸음을 걸었다. 밤이 뉘엿뉘엿지고 그는 평소 머무르던 기방으로 향했다. 묵묵히 곡주를 들이켜며 쓸쓸한 밤을 보내는 그때였다. 이보시오. 내게 술 한 잔 줄 수 있소이까? 딱 봐도 양반댁 자제였다. 얼굴이 창백하고 손끝이 떨리는 것으로 보아 단단히 술 중독에 빠진 듯 했다. 일이 염치 불문하고 술을 얻어먹으려는 것 보니 한계에 다다른 모양이었다. 도윤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지요. 마침 적적하던 참이었는데. 하하, 화끈한 사람이로군. 남성은 걸음을 옮겨 도윤이 있는 방으로 향했다. 도윤은 창밖의 달빛을 바라보며 술잔을 들어올렸다. 드시지요. 하하, 그리하지. 도윤과 남성은 곡주를 들이켰다. 저는 도윤이라 합니다. 도련님의 성함은 어찌 되십니까? 나는 그냥 윤모라 불러주시오. 도윤은 눈살을 찌푸렸다. 먼저 이름을 밝혔는데 이름을 밝히지 않다니. 치사하시군요. 이해해 주구려. 술을 얻어먹은 것이 소문나면 내 부끄럽지 않겠소? 그의 말에 도윤은 피식 웃음을 흘렸다. 남성은 그런 도윤에게 곡주를 따르며 말을 이었다. 어디? 도윤 그대의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나? 술안주로 말일세. 그거 참 무례한 요구군요. 그래서 아니 되는가?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윤은 슬쩍 웃으며 남성과 대화를 주고받았다. 밤이 깊어가고 대화가 이어지는 그때 남성이 느닷없이 기침을 콜록거렸다. 괜찮으십니까? 괜찮네. 괜찮아. 내 사례가 걸린 것뿐이니. 남성의 기침은 한 번이 끝이 아니었다. 마치 곧 죽을 사람처럼 연신 기침을 내뱉었다. 도윤은 그의 손수건을 보았다. 붉은 핏물이 물들어 있었다. 사례가 아니라 각혈이었다. 우연이 아니로군. 도윤의 눈매가 좁혀졌다. 각혈하는 사내가 느닷없이 술을 사달라 한다. 대개는 말이 안 되는 일이었다. 도윤은 그가 누군지 짐작할 수 있었다. 개경에서 의도적으로 접근할 양반댁 젊은 자제 중 윤이란 성을 쓰는 자라면 딱 한 명밖에 없었다. 무슨 오해를 하신지 모르나 헛소문입니다. 남성이 흠칫 놀라며 되물었다. 그게 무슨 말이오? 어디서 어떤 소리를 들었는지 모르나 곡해 마시지요. 모두 거짓이니 말입니다. 도윤의 말에 남성 윤석현은 어색한 웃음을 지었다. 이런, 어찌 알았는가? 그리 각혈을 하는데 모르면 바보이겠지요. 윤석현은 피식 웃으며 연신 기침을 해댔다. 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되네. 한낱 시기 질투로 찾아온 것이 아니니. 허면 어쩐 일로 찾아오셨는지요? 그냥 그대라는 사람을 알고 싶어 온 것이네. 혹 술 한 잔 더 줄 수 있겠는가? 도윤은 눈살을 찌푸리며 술이 담긴 병을 먼 곳으로 옮겼다. 몸도 안 좋으신 분이 술은 무슨 수이십니까? 안 됩니다. 내 오늘은 취하고 싶어서 그러네. 내 몸은 내가 더 잘 아네. 그러니 괴념치 말게. 윤석현의 요구에 도윤은 눈살을 찌푸리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말로 해서 들어먹지 않을 것으로 보였으니 말이다. 그와 함께 도윤은 사랑하는 여인의 남편과 술잔을 주고받았다. 이해할 수가 없군. 도윤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머슴 주제에 누굴 마음에 품었냐고 역정을 낼 줄 알았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도윤의 과거와 삶을 듣기를 원했다. 대관절 그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일단은 그의 장단에 맞춰줬다. 그리고 도윤은 머지않은 미래에 그의 목적을 알게 되고 적잖이 충격을 받았다. 그 또한 자신만큼이나 연희를 사랑하고 있었으니 말이다.
재미있게 읽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5부로 찾아뵙겠습니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원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된답니다.